사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나도 뭔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지루하고 누가 맨날 시키는 거 하는 거 지루하고 나도 나만의 CEO가 되고 싶다, 나도 창업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긴 한데 그럼 하면 돼요. 전 진짜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저도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어떤 유저들이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어떤 문제, 어떤 페인 포인트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지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진짜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러면은 일단 너무 오랜만에, 사실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일지 잘 인지 못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혹시 진우님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라클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고 저희 미라클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 절차하면서 FDA 승인 받기 위한 임상시험을 할 때 임상시험을 여러 플랫폼을 통합해서 한 대시보드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세일스포스 공원 바로 옆에 이제 저기 오피스에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면 진우님의 그 학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MIT 대학교 나오고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대학원도 MIT에서 나왔습니다. MIT에서 대학원도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미라클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진우님의 지금까지의 커리어 패스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지 진짜 꿈에도 못 꿨고 저는 원래 학교 다니면서 의대를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공대, MIT 공대를 다니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의대를 갈 생각이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의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도 뭔가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헬스테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헬스테크 회사에서 취직하고 세일즈라는 분야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전 어차피 의대에 갈 거니까 세일즈라는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했지만 헬스케어 세일즈, 에너프라이즈, B2B 세일즈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건 진짜 기술로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병원들이랑 의사분들이랑 환자분들이랑 이게 다 유저들 걸 다 온라인 시키는 게 어려우니까 세일즈 하면서 그런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재밌어서 사실 의대보다는 제가 가진 그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랑 헬스케어 세일즈랑 이걸 합쳐서 제가 뭔가 헬스케어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년 전에 미라클이라는 회사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진우님은 혹시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러프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 팀 사이즈는 현재 총 5명입니다. 5명이고 규모를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 퍼블릭 바이오텍 회사들이랑 이제 임상 시험을 그래도 15, 16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 시험을 이제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진우님이 창업하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떠올리게 되셨어요? 아이디어를 떠올랐다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아마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아이디어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는 그래도 뭔가 헬스케어에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했어서 그런지 아이디어는 없지만 헬스케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링크드인이든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이든 해서 진짜 의사분들, 뭐 보험회사 일하시는 분들, 뭐 제약회사 한 150, 200명 모아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의 일상은 어떤지, 지금 기존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어떤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인터뷰를 했을 때쯤 뭔가 제약이라는 분야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수동적으로 엑셀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를 왜 자동화하지 않을까? 그걸 자세히 보니까 큰 제약회사들을 보면은 이미 그런 텍이랑 플랫폼이랑 있지만 작은 바이오텍 회사들 보면은 회사 규모도 작고 이런 코딩할 수 있으신 분들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은 워낙 그 리소스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 엑셀로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랑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우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를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창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런 고민을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런 창업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게 되셨어요? 제가 헬스텍 B2B 세일즈 몇 년 하다가 다음에 여기를 떠나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직을 알아볼 때 뭔가 주변에 학교 친구들이 스타트업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창업 이런 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던 과중에 제가 뭔가 그래도 나도 내가 백그라운드 쌓아온 거에 그런 거에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원을 바로 갔던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 그래도 4, 5년 정도 하고 대학원을 돌아간 이유가, 물론 MIT에서도 스타트업 이런 리소스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일에 너무 시달리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시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런 데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여름방학 때 많이 특히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인턴십으로 많이 하러 가시지만 저는 그 여름에 학교에 남아서 기숙사방에서 그래 스타트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땐 진짜 목표가 간단했어요. 하루에 인터뷰 5개만은 해보자. 그걸로 시작을 했었던 게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자. 내가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들이 누군지는 일단 파악해보자라는 거에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만약에 MIT를 졸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보통 거기에 투여한 학비와 노력과 고생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라도 좀 빅텍에 가서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은 없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뭐 의대 안 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욕심은 있었죠. 다들 구글 가고 아마존 가고 그런데 뭐 처음에 그런 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래도 뭔가 헬스케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헬스텍 회사가 저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회사였기도 했었고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 네임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 실력 쌓기에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백그라운드들이 뭐 세일즈도 했고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도 잠깐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밟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커넥팅 더 닷처럼.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 일을 위해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메디컬에 대한 꿈이 없었으면 바이오텍에 대한 이해도도 좀 적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바이오텍 프로젝트를 몇 개 또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 분들 인터뷰할 때도 더 뭔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거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할 때는 혼자 하기보다는 팀을 구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진우님은 초기에는 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쵸. 대부분 이제 뭐 코파운더 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처음에 코파운더를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저는 일단 무엇보다 제가 가진 헬스케어를 발전시키자라는 이런 미션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파운더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어서 저는 일단은 제가 하고 찾고 싶은 아이디어, 유저, 인터뷰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같이 코파운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들이랑도 그런 트라이얼도 몇 번 하긴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커스터머가 생기고 투자를 받고 했을 때는 혼자 하고 있었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세일즈 백그라운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덕트 이런 스킬들이 다 있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과거에 진우님이 와가지고 진우님한테 그럼에도 코파운더를 찾아야 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진우님은 좀 뭐라고 조언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코파운더보다도 그냥 내가 우리 유저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예스라면은 그거대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뭐 코파운더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선 저는 혼자니까 하루는 24시간 그건 진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파운더가 한 분 더 계시면은 48시간이니까 진짜 그 코파운더가 진짜 너무 시너지가 좋고 합이 잘 맞으면은 이기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코파운더 있으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게 항상 막기가 어려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은 진우님은 이 창업한 회사 미라클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 같은 프로그램을 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창업을 이제 유저 인터뷰를 한참 하고 했을 때 저는 미국의 Y 컴비네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Y 컴비네이터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VC로 알려져 있고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인스타카트 이런 유명한 대기업들의 이제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VC라고 하면 보통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자들인 거죠. 그쵸. VC 벤처 캐피털에서 이제 초기 투자자로서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50만 불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혹시 미국에서는 좀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뭐 퍼실리테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회사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Y 컴비네이터 엑셀러레이터 통해서 초기 투자 받고 3개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마친 후에 데모데이라고 투자를 이제 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이제 있어서 저는 운 좋게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부트스트래핑이라고도 하죠. 부트스트래핑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특히 학교 같은 경우 MIT 같은 경우 MIT의 뭐 샌드박스나 뭐 멀틴 트러스트 센터 이런 거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도 그냥 학생이니까 투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부분 회사들은 VC나 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통해서 초기 투자를 빨리 받아서 빨리 그 돈을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팀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창업 초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되게 다양한 거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자기의 이제 리스크 애프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우님이 그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얻은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지금 첫 번째 창업이기도 하고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은 되게 예전부터 유명한 프로그램인지 알았어서 그냥 Y 컴비네이터라는 기회가 왔을 때 안 잡을 수가 없었죠. 저 근데 이제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거기에서 만들어주는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매번 이제 2만, 3만 팀이 지원하고 그 중에서 2, 300팀만 뽑고 이제 진행하니까 진짜 창업에 미쳐있는 배고픈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내자에 욕심이 다 많으니까 그 열정만으로도 진짜 뭔가 저도 더 자극되고 저는 뭐 바이오텍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만들지만 다른 분들은 뭐 핀텍 뭐 요즘 또 AI도 핫하고 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파운더들이랑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Y 컴비네이트 너무 감사한 게 시간을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Y 컴비네이터는 몇백, 몇천 스타트업을 이제 도와준 엑셀러레이터니까 어떤 실수를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막 베스트 프랙티스, 뭐 회사 설립부터 은행은 뭐 써야 되는지, 변호사들은 누구랑 같이 로펌 어디랑 일하면 좋은지, 아니면 심지어 채용할 때 하이링 포털 이런 것도 다 YC 안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헤매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좀 시간 절약을 시켜주는 거네요. 아,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Y 컴비네이터 내에서 진우님한테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도 계속 해줬을 것 같거든요. 진우님의 사업 아이템과 방향들을 보고. 근데 좀 그런 상황에서 받았던 조언들 중에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조언은 Y 컴비네이터에서 제일 마지막 날에 모두에게 해주는 조언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Don't die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스타트업 하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고 커스터머 프로덕트도 만들고 또 경쟁사들을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하고 막 또 투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다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또 너무 쓸데없는 거에 사로잡힐 그런 것도 많으니까 Don't die. 회사가 일단은 안 망하는 거에 일단은 진짜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다음 마일스톤까지 가는데 집중하는 게 진짜 집중하는 데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건 말고도 좀 아까 뭐 저희가 식사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 조언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사업적인 부분 말고도 좀 인상 깊었던 조언이 또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Y 컴비네이터 첫날에 모두에게 했었던 얘기가 한 200팀, 250팀이 됐었나? 저희 대부분은 망할 거라고 일단은 얘기를 들었고 하지만 망해도 괜찮고 망하더라도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 대부분 코딩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업 망해도 뭐 구글, 뭐 마야소 이런 데 들어가서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으니까 실패를 걱정하기보다는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라라는 그런 말들이 진짜 저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봐.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무언가를 계속 걱정하고 있기보다는 일단 계속 실행하라는 거네요, 결국은.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우님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또 사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사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사스라는 개념과 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거는 뭐 B2B SaaS라고 볼 수 있는데 뭐 B2B 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하고 SaaS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저희가 하는 거는 다른 바이오텍 회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건데 그냥 소프트웨어 파는 거를 그냥 멋있게 그냥 Saa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슬랙 같은 것도 사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흔히 저희가 뭐 쓰는 뭐 슬랙도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볼 수 있고 노션도 있고, 그렇죠. 다 SaaS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진우님이 현재 과정에서는 뭐 7-figure ARR 달성하셨다고 러프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진우님의 현재 그 사스에서의 매출 상황에 대해서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사용하신 단어 ARR이 그 annual recurring revenue 아니면 annualized recurring revenue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많이들 이제 7피겨를 이제 밀리언 단위로 이제 향해서 가려고 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뭐 자세한 건 빼고 그래도 작은 팀 사이즈로 글로벌한 임상 시험들을 여러 개 하고 있고 그래도 순수익까지 내고 있어서 저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figure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억대 연봉이라고 표현되는 단어 같은 거죠, 사실. 억은 뭐 6피겨, 네, 그쵸, 그쵸. 7피겨면 수십억.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우님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스타트업이 아까 말했듯이 좀 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리고 그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닌데 어떻게 진우님은 좀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저도 적어도 저는 저희 회사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게 유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유저들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약회사들이랑 일하고 제약회사 내부에서 임상시험을 운행하는 팀들이랑 일하는데 뭐 제가 제약회사에서 20-30년 일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유저 인터뷰는 항상 진행 중이고 항상 저희 유저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툴을 쓰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최대한 그거를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피처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저희 회사 안에서는 프로덕트 미팅을 그래도 종종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로 막 피처를 뭐 만들까로 시작하지 않아요. 저희는 항상 우리의 유저가 누군지 처음부터 다시 뭐 40대 50대 제약회사 일하시는 유저 진짜 콕 집어서 핵심적으로 누군지 딱 설명을 하고 이 유저가 어떤 페인 포인트 어떤 니즈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몇 주 몇 달간 봐왔던 페인 포인트가 어떤 거 있었는지를 시작해서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피처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하지 저희는 막 AI 나왔으니까 AI를 써야겠다. 물론 AI가 페인 포인트를 뭐 해결해 준다면 쓰겠지만 저희는 진짜 유저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여태까지 성장하는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 진우님은 그 고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사업 초기에 한 200명 인터뷰하고 애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대로 가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고객을 매번 인터뷰하고 있는 거네요, 주기적으로. 이건 근데 필수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뭔가 저희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또 고객들의 그 새로운 페인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뭐 임상시험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또 니즈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페인 포인트를 잘 파악하려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진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첫 번째 스타트업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사람들이 보통 엔지니어 하면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지 못하다라는 편견 인식이 있잖아요, 퍼셉션 같은 게. 그러면 진우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피칭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셨고 어떻게 피칭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뭐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MIT에서 되게 크게 진짜 느꼈던 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을 때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MIT를 가니까 아무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밤새면서 공부해도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느낀 게 진짜 코딩 잘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수없이도 많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제가 욕심이 컸던 게 무언가를 만들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럿이서 함께 이제 팀워크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런 팀워크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시작해서 물론 코딩도
배우고 필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더 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거에 좀 더 일찍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진우님이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인사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사람이 좋다고 CEO의 입장에서 느끼신 것 같아요? 엔지니어 뽑을 때요. 어떤 분야의 사람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최근에 엔지니어 한 분을 이제 저번 달에 뽑았는데 요즘 그 어플라이 하시는 과정에서도 다 AI가 너무 좋다 보니까 AI로 진짜 몇백 군데 뿌리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뭔가 스팸도 많아지고 해서 근데 저는 제일 뭔가 저희 이제 어플라이 할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캔디데이트 분들은 진짜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주시고 우리 회사에서 자기가 처음 3개월 동안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떻게 저희 팀을 도움을 줄 수 있고 3개월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좀 많이 고민해 보신 분들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인터뷰 과정에서도 저희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고 그런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더 수월이 더 잘 되고 그런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서로 딱 우리도 딱 이런 뭐 프로젝트에 필요한 이런 엔지니어가 있고 그분들도 딱 그런 스킬셋뿐만이 아니라 대화도 잘 되고 왜냐면 엔지니어가 코딩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AI도 코딩 잘해요. 엔지니어들도 여기 실리콘밸리에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지만 누가 우리랑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이 진우님이 어느 정도 이제 2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면 지금 뭐 거의 데이 730에 와가고 계시는데 데이 1과 비교했을 때 요즘 좀 상황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변한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 데이원 같아요. 저는 진짜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만 하면은 좋겠다. 막 매출 어디까지만 찍자. 아니면은 막 투자 어디까지 받아보자.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으로 좀 시작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다 보니까 뭐 매출을 뭐 몇 억 찍고 뭐 10억 찍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더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지 더 빨리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더 임상시험을 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고 그 헝그리한 마인셋은 더하면 더해졌지 데이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이건 꼭 뭐 창업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가장 크게 겪었던 실패는 어떤 것이었던 것 같으세요? 제가 크게 겪었던 실패요. 제 생각에는 자만하는 게 진짜 제일 큰 실패였던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 할 때도 당연히 제가 아까 뭐 저희 프로덕트 개발할 때 항상 페인 포인트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저도 뭔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이거대로 뭔가 만들면은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아니면 고객들이 이거 바로 쓸 거야. 이런 좀 자만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뭔가 유저들이 안 썼던 경우들도 많고 그랬을 때 뭔가 유저들이 안 쓰면은 실망도 실망이지만 저도 그런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심지어 안 좋아한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뭔가 되게 실망감은 컸고 이게 내가 진짜 사업을 하는 체질이 맞나? 내가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점이 진짜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쓰는 유저분들이 어떤 그 문제들이 있고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다시 포커스를 하는 데가 진짜 저희 회사가 더 좋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거를 잡지를 못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창업을 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을 엄청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창업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세계의 다양한 허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진우님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좋았다라고 느꼈던 부분도 있으세요? 저는 샌프란으로 오게 된 게 일단은 Y 컴비네이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샌프란에서 있고 샌프란에 그 이유 때문에 오긴 했지만 저도 처음에는 굳이 샌프란에서 해야 될까? 물론 저도 실리콘밸리의 얘기 그런 것도 많이 듣곤 했지만 LA에서 하면 안 될까? 한국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샌프란에서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 빅텍도 많이 여기 있고 하니까 엔지니어링 탤런트가 여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하신 엔지니어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엔지니어 채용하고 할 때도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워낙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진짜 뭐 운동하러 가거나 헬스장 이런 데 가도 웨이트를 하면서도 옆에서 창업 얘기를 하고 있고 AI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로 워낙 계속 둘러싸이다 보니까 더 자극되는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은 이 진우님이 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독특한 경험도 있으세요? 저도 이제 샌프란에 하면서 일단 샌프란은 항상 스타트업이나 VC 이벤트들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진짜 어디든 사람들 만나서 네트워킹 하거나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 만나고 싶으면 항상 그런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서 느꼈던 게, 저도 초반에 펀드레이징 하고 투자를 받을 때 이벤트 가서 식당에서 우연히 그냥 제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투자자분들이 이거 좀 저희랑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떠겠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당장 막 투자를 하실 그런 의지도 보이시고, 실제로 또 저희 친한 다른 이제 파운더 분들도 이렇게 행사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VC가 계셨는데 매번 이메일로는 노만 받다가 이벤트에서 우연히 연결돼서 다음날 이제 바로 투자를 그분한테 받게 되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것만 보면 진짜 샌프란에 스타트업들도 다 몰려있고 VC들도 다 몰려있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샌프란만큼은 아직은 따라오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지역이 다 장점만 있진 않은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도 어느 정도의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좀 단점으로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재밌는 게 많이 없어요. 재밌는 게 많이 없고, 식당들이나 뭐 이런 많은 장소들이 되게 일찍 닫고 해서 한국 놀러 가면은 늦게까지 열고 되게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한데, 샌프란은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지만 Y 컴비네이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심심함도 피처다, 버그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일하면서 아니면 특히 창업하면서 심심하니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일 얘기를 하게 되고 일 생각을 하게 되고,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굳이 뭐 나가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일하게 되고 해서 처음에 좀 진짜 이래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더 일에 집중할 때는, 특히 스타트업 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잘 쌓아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기는 샌프란시스코가 단점도 장점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샌프란시스코 하면 홈리스 많고 마약하는 분들 많고 해서 너무 위험하고 총기도 너무 많이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저도 매번 올 때마다 괜한 불안감을 갖고 오는데 진우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나 불안감, 단점은 없다고 느끼세요? 샌프란시스코에 물론 홈리스도 많고 마약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한데,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지역들에만 그런 부분들이 몰려 있지, 좋은 동네, 좋은 안전한 이런 뭐 오피스 건물들 많은 데 오면은 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다니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어딜 가도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도 모든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뭉뚱그려서 위험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역마다 또 샌프란 내에서도 다른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동네마다 다르고 한 골목 차이로도 진짜 많이 맞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또 궁금한 게, 아까 진우님이 식당 일찍 닫는다고 하셨잖아요. 좀 한국인 입장에서 일찍이 어느 정도인지 안 와닿을 것 같은데 보통 좀 몇 시에 닫아요? 식당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 막 8시, 9시에 닫는 경우도 있고, 술집들도 웬만해서는 2시면은 새벽 2시면 닫아요. 물론 이제 나이 들면은 2시도 충분히 늦긴 한데 더 늦게 놀고 싶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한국에서는 뭔가 늦게까지 뭐 더 놀자 하면 항상 놀 게 있고, 심지어 뉴욕 같은 경우도 되게 늦게까지 열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샌프란은 그런 게 없긴 하네요. 저도 어제 이제 버클리 갔을 때 잠깐 저녁 약속 만나기 전에 이제 카페 가려 했는데 5시만 돼도 다 닫더라고요. 카페는 일찍 닫아요. 너무 일찍 닫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는 일찍 닫아요. 원래 좀 그렇군요. 그럼 한국은 뭐 카페 가도 막 밤 12시 맞아요. 뭐 아니면 24시간 하는 커피들도 이제 많고 한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한국에서 살다 왔으면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미국에서 밈들을 좀 보다 보면 실리콘밸리 개발자랑 소개팅을 하면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전부 다 본인 사스 개발자라고 표현하고, 그게 그게 밈처럼 이제 퍼지고 있던데, 실제로 지금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이 샌프란이랑 실리콘밸리 쪽이? 근데 이건 진짜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샌프란에서 자기소개할 때 엔지니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빅텍이든 스타트업이든 다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엔지니어들이 여기 많은 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진우님이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좀 더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우님이 아까 얘기해주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창업을 고민하기 시작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갭이어를 갖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1년만 휴학을 해도 커리어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하는 분위기와 압박감이 좀 있는데 진우님은 그 갭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나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근데 저도 개별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도 개별하곤 했지만 학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대를 그때를 개비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건 진정한 개비어가 아니긴 하죠. 완전히 쉬면서 뭔가 준비하고 그래야지 진정한 개비어였을 텐데 사실 저는 뭔가 한 가지 대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다면은 개비어 아니면 적어도 한 학기라도 쉬는 텀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대학교 갔을 때는 대학교 왔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한 텀이라도 쉬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학교에서 배웠던 걸 뭔가 좀 더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아니면 심지어 뭐 스터디 어브로드 유학 같은 것도 가봐서 뭐 다른 문화도 어떤지 그런 경험도 해봤었으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나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이 반드시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대학원을 돌아가서 1년 동안 뭔가 그래도 준비를 생각을 했었던 것도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너무 결정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게 맞나 고민될 때도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뒤돌아보면서 좀 더 쉬어가면서 그런 것도 필요했을 텐데 근데 저도 진정한 개병 아니라서 그럼 이 정도로 이건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진우님의 MIT 동기들이나 졸업생들도 창업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나요? 제 주변에는 많긴 하지만 한국 분들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만약에 여기를 안 간다고 하면 의대 전문직 아니면 빅테크 이런 곳으로 가는 걸까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빅텍으로 대부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 지금 진우님처럼 취업한 상태고 창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좀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뭔가 어떤 유저들을 위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사실 뭐 스타트업 하면은 다들 멋있게 창업하고 뭐 파티 가고 뭐 VC들 만나고 막 그런 이제 좀 헛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제 2년 정도 됐지만 첫날만큼 빡세게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그런 로망보다는 진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어떤 유저들을 위해서 해결하고 싶은지 그게 진짜 제일 핵심적인 문제니까 제일 핵심적이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창업하기에 제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을 좀 나오기 전에 만약에 진짜 퇴사를 바로 결심한다 해도 좀 그래도 이건 고려해봐야 된다. 무작정 하기 전에 이 정도 고민은 해봐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 사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나도 뭔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지루하고 누가 맨날 시키는 거 하는 거 지루하고 나도 나만의 CEO가 되고 싶다 나도 창업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긴 한데 그럼 하면 돼요. 전 진짜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저도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어떤 유저들이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어떤 뭐 문제 어떤 페인 포인트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지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진짜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우님은 혹시 평소에 책을 읽는 편이신가요? 책 자체를 펴서 읽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오디오북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진우님은 그런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많이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 세일즈도 그렇고 뭐 팀을 어떻게 리드를 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책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해요. 읽지 않고. 그러면은 진우님이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특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니면 심지어 엔지니어 분들도 저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라는 책을 그 데어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뭔가 저희가 살다 보면 저희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고 항상 저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먼저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말은 쉽지 진짜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누군가랑 같이 팀원들이랑 일할 때도 상대방 입장은 어떤지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풀이해줘서 좀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서 저는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진우님이 만약에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커리어를 시작하는 학생들, 네, 이제 졸업을 막 하는 거죠. 이제 막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구글 마소 다 남들 가니까 가야 되겠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걸 안 하면 뒤처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본인 인생은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되는 거고,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헬스테크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고, 남들도 다 아마존, 구글, 빅텍 다니면서 안 부러웠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나도 빅텍으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 직장에서 헬스테크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세일즈 했었던 경험이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일 자기의 최고의 버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우님이 반대로 개인적으로 들었던 최고의 조언도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네. 저희 멘토님들한테 들었던 거였어서, 네. 뭔가 제가 들었던 멋있었던 말 중 하나도, 저희가 내년까지 완전 다른 모습이 될 거야. 내년에는 지금보다 100%더 나아질 거야. 100%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하루에 0.3%씩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0.3%는 더 잘 살 수,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쌓아가면은 진짜 1년 후에 뒤돌아보면은 멋지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그만한 변화들이 큰 변화를 일으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창업하면서 느낀 거,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은 안 하게 돼요. 까먹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0.3%씩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생각나는 그 순간에 해결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진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을 진짜 잘하려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결국에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룰 수 없고, 여럿이 서로 이제 팀워크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남들한테 잘 전달하고 그걸 못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팀원은 잘 이끌어주고, 내가 아는 것들도 남들이랑 더 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work hard 하지 말고 work smart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둘의 차이점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것 같아요. 무조건 책상에 오래 있는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책상에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10시간 동안 하면은 뭐 누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work hard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옆에서 1시간 만에 끝내고 놀러 나가신 분은 이미 똑같은 양을 했으면은, 10시간 동안 진짜 수동적으로 모든 걸 하신 분은 work hard 하신 거고, 옆에 1시간 만에 끝내시고 나머지 9시간은 좀 더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분은 work smart, 이렇게 비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커리어에 대한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네. 진우님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기도 하셨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 되게 다양한 엔지니어랑 개발자를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인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초기 개발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와 진짜 이 사람 개발 잘한다, 이 사람 코딩 잘한다라고 느꼈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 같으세요? 제일 뭔가 코딩 잘하고 그런 분들은, 일단은 뭔가 새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서 요즘 계속 새로 AI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픈 AI에서 뭐 나왔네 그걸로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오픈 AI 이런 거 나왔네? 그럼 이런 관련 논문들도 읽어보고, 실제로 뭐 API로도 자기가 직접 해보고, 아니면은 심지어 오픈 AI에 나온 그런 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뭔가
런칭했다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계속 끝없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주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펀더멘탈한 부분까지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쵸?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고 뭔가 배우려는 열정,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우님은 이 개발자들을 나중엔 AI가 대체할 거다라는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AI가 코딩 잘 못하시는 분들도 웬만해선 요즘에 AI한테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줘, 아니 웹사이트 만들어줘 하면은 잘 만들어요. 웬만한 개발자들보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느끼기에는 엔지니어로서 이런 AI한테 리플레이스 안 되려면은 AI가 코딩 해주는 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AI가 뭔가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더 다양한 옵션들도 더 고려를 해보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는지 AI로 그런 걸 파악하고 오히려 이제 AI가 코딩 개발하는 시간도 더 단축해줬으니까 그 시간에 좀 더 계속 하게 되는 얘기인데 유저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저들의 니즈가 진짜 뭔지 내가 만든 이걸로 진짜 유저들의 그런 니즈를 아니면 문제점을 도와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엔지니어, AI로 밀려나지 않은 엔지니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리어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삶의 지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진우님은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제 가장 큰 후회는 뭐든 그냥 어제 생각났을 때 안 했던 것들 그냥 뭔가 저는 항상 생각나면 바로바로 제때제때 해야지 뭔가 후회가 제일 안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이런 무슨 순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우님이 만약에 어릴 적에 자신을 만난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심지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헬스케어, 뭐 세일즈 하고 뭐 지금 뒤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뭔가 진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필수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진짜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 세일즈를 하게 됐는데 이게 맞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스타트업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도 내가 스타트업이라는 걸 진짜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이게 맞나? 전 진짜 그 당시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제가 제일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따라가기 진짜 바빴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맞나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뭔가 제 열정을 따라가고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으니 어린 제 자신을 보게 된다면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응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아까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네트워킹을 많이 하라는 말도 있고 어릴 때 좀 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내실을 다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진우님은 만약에 어릴 적 시기로 돌아간다면 네트워크에 좀 더 힘을 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실을 다지는데 좀 더 시간을 쏟을 것 같으세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되긴 한데 근데 어릴 때는 일단은 뭔가 스킬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트워킹도 스킬이긴 하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그런 스킬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로 따지자 보면은 본인도 어느 정도 어떻게 코딩할 줄 알고 어떻게 뭔가 프로덕트 개발할 줄 알아야지 네트워킹 자리 가서도 그만큼 레벨 되고 수준 되는 엔지니어 분들이랑 말이 통하지 코딩도 할 줄도 모르고 아니면 어떻게 엔지니어 이런 거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네트워킹 자리에 가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본인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나랑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이 커리어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 커리어에 미쳐 있다 보면 한편으로는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삶의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우님은 일과 삶의 그 균형을 좀 어떻게 잡으세요? 맞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일에 미쳐 커리어에 미쳐 있는 분들을 어쩌면 모아놓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빅텍도 많고 훌륭하신 스타트업 엔지니어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만큼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가족관계, 친구관계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제 일상을 조금 공유하자면은 일하는 만큼 운동도 꾸준히 하고 뭐 밥 먹는 것도 식단 관리도 거의 매일 해가면서 오늘의 제 자신이 잘 먹어놔야지 잘 운동해놔야지 내일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일에 미쳐있는 사람 같긴 한데 하지만 일하고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말하지만 일도 중요하고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가족, 친구 진짜 중요하니까 거기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매일 얘기하긴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30, 40대 분들을 만나면 항상 여쭤보는 게 20대 때 파이낸셜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안 갖고 돈에 관심을 가지면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고 사회에
시선에 맞추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파이낸셜한 부분을 놓치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진우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릴 적에 자신에게 파이낸셜한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좀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3, 40대가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적어도 20대 때 커리어 일단은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보다도 뭐 당장 뭐 어디 들어가면은 연봉 어떻게 된다 뭐 당연히 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은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떤 스킬을 쌓고 싶은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고 스킬을 쌓아놓고 해야지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더 큰 성과를 들고 오지 않을까요? 우문현답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결국 삶 자체가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진우님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저는 이거 책에서 읽은 건데 유일하게 읽은 책이에요. 듣는 게 아니라 장난이고 거기서 10-10-10이라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모든 걸 결정할 때 이 결정을 하고 나서 10분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10개월 후엔 어떤 생각을 할까? 10년 후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뭐 일이든 살아가면서 결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예를 들자면은 뭐 누구한테 대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거절당하면은 10분 뒤에 뭐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10개월 후 생각날까요? 생각 안 나죠. 10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뭔가 지금 하는 결정으로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후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지 그런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겠네요. 그렇죠. 너무 코앞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롱텀, 숏텀 둘 다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진우님이 다양한 한국인 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진출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진우님이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넘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미국에서 뭔가 좀 더 큰 비전을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뭐 구글이나 이런 미국 회사 들어가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과감한 부신 분들은 직장을 때려치고 미국에서 창업할 거야 하고 진짜 창업의 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는 게 완전 자기가 살던 환경을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러 오는 거니까 진짜 용기가 진짜 넘쳐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2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진우님이 혹시 삶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거 같으세요? 물론 저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저는 항상 감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샌프란에 와 있고 이 상황 자체가 저는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특히 고등학교 때 다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꿈이고 대학생 때는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게 꿈이고 하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의 꿈은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그거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물론 욕심도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후에 진우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10-10-10. 10년 후에는 저는 미라클로 헬스케어에 큰 그래도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길 바라고 사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창업을 한 번 더는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10년 후에도 미라클로도 성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미라클이 아니더라도 또 계속 다른 스타트업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도전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는 도전. 10년 후에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생각나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진우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물론 뭐 스타트업 하니까 IPO 하고 이런 게 성공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물론 저도 IPO 하고 그런 거 하면 근데 성공의 기준이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진짜로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뭐 IPO를 하던 물론 너무 좋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저도
미라클하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우님과의 인터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만약에 창업을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고민하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들이 고민하는 분들에게 꽤 큰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